회장님, 지금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태산이 아이를 지나쳐 가려는 순간 아이가 태산의 비싼 정장 바짓단 끝을 꽉 움켜쥔다. 뭐야, 부모는 어디 가고? 너 나를 알아? 그쪽으로 가면 진짜 장태산을 영영 못 만날지도 몰라요. 저랑 같이 가야 해요. 꼬마야, 내 시간은 1초에 수백만 원짜리다, 장난질은. 말을 끝내기도 전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기묘한 일렁임이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장태산 회장이 만난 그 따스한 봄바람이 머물기를 기원하며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보게, 내가 누군지 알고 앞길을 막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 석자 모르면 간첩이라던 태산그룹 장태산 회장이 서슬 퍼런 기세로 멈춰 섰습니다. 은퇴식을 알리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이 7성급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수놓은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은 마치 승리자의 왕관처럼 그의 백발 위로 쏟아졌고 수천 명의 하객은 그를 향해 경외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박수 소리의 주인공인 장태산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경영 일선에서 보내며 얻은 것은 천문학적인 부와 명예였지만 그 화려한 성체 뒤편 가슴 속에는 메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허기였습니다. 그런 그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건장한 경호원도 집요한 취재진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떼꾸정물 흐르는 얼굴에 다 떨어진 고무신을 신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수억 원짜리 이태리제 맞춤 양복 소매를 겁도 없이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그쪽으로 가시면 50년 전에 당신을 만나게 돼요. 장태산은 어처구니 없는 농담에 헛웃음을 터뜨리려다 아이의 눈망울을 본 순간 그만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7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생의 풍파를 다 겪은 노인보다 더 깊고도 서글픈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소음이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하객들의 모습이 잔상처럼 흐릿해지더니 연회장의 향긋한 꽃향기와 찬 공기가 갑자기 눅눅하고 매캐한 연탄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장태산은 어지러움에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깨진 연탄재가 나뒹구는 축축한 흙바닥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황한 장태산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조금 전까지 존재했던 금빛 연회장 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곰팡이가 가득 핀 시멘트 담벼락과 다닥다닥 붙은 판자집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하수구 냄새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마른 게 짖는 소리. 그것은 장태산이 성공을 위해 처절하게 도망쳐 나왔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1970년대의 어느 달동네였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노신사의 매끄러운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매를 잡고 있던 아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버리고 간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장태산은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전신주에는 빛바랜 선거 포스터가 너덜거리고 멀리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유행가 가락이 밤 공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가파른 골목 끝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걸어오는 한 소년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에 낡은 책가방을 둘러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소년.
장태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50년 전 지독한 가난을 증오하며 매일 밤 하늘을 저주하던 어린 시절의 장태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꿈이야. 이건 지독한 악몽이야.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공허한 골목길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던 어린 태준이 멈춰서서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70대의 거물과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며 세상을 원망하던 10대의 소년. 아이는 장태산의 손을 놓으며 골목 안쪽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태산은 홀린 듯 그 아이와 자신의 과거를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번쩍이는 수제 구두가 오물 섞인 흙탕물을 밟으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잠깐만, 거기서, 너 정체가 뭐야? 장태산의 외침에도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 모퉁이를 도는 순간 장태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상경하던 날, 어머니가 눈물로 지어주셨던 마지막 밥상이 차려진 단칸방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오히려 그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장태산은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자신이 평생을 외면해온 그 비극의 시작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의 전령인 아이는 어느새 문틈 사이로 사라져버렸고 골목 저편에선 누군가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태준아, 가지 마라. 그건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장태산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심장 밑바닥에서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려한 재벌 회장의 껍데기가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고 그 안에서 홀로 떨고 있던 어린 소년의 영혼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낡은 목재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훅 끼쳐오는 것은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와 눅눅한 빨래 냄새였습니다. 성공한 장태산의 코에는 역겨운 악취여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가슴을 옥죄며 눈물을 자극했습니다. 방 안에는 노란 알전구 아래 목이 늘어난 내복을 입은 어린 동생들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낡은 밥상 하나를 앞에 두고 웅크려 앉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칼을 거칠게 묶어 올리고 찬물에 터져버린 갈라진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던 사람. 장태산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문설주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기억 속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쌓아 올린 금력과 권력의 장벽이 이 초라한 단칸방 문턱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회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죄지은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문가에 선 그를 보지 못한 듯 밥상 위에 놓인 식어 빠진 꽁보리밥과 짠지 몇 조각을 만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구석 어둠 속에서 아까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장태산의 바짓가랑이를 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 밥상이 아저씨가 먹은 마지막 따뜻한 밥이었잖아요. 장태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주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오만하고도 허황된 꿈을 품고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평생을 모은 쌈짓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동생들의 학비이자 어머니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그 돈뭉치를 말입니다. 장태산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은 그 돈으로 서울에 올라가 기반을 닦았고 비정한 승부사가 되어 태산그룹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빌딩 숲의 주춧돌은 사실 어머니의 피눈물과 동생들의 굶주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성공이라는 마약에 취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보여요. 장태산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억 원짜리 바지에 흙먼지가 묻고 쥐가 나뒹구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태준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가난을 향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그 눈빛을 보며 장태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눈빛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감정 없는 괴물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태준은 어머니의 눈길을 피하며 구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물을 떠오러 부엌으로 나간 사이 장태산이 기억하는 그대로 어머니의 앞치마 속에 숨겨둔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안 돼. 태준아, 그거 가져가면 안 돼. 장태산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태준은 돈뭉치를 가슴 깊이 찔러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뒤늦게 달려나온 어머니가 텅 빈 앞치마를 붙잡고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아저씨의 시작이에요. 남의 눈물을 딛고 올라선 화려한 성. 아이는 차가운 눈으로 장태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장태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다시 겪게 하는 것일까? 단순히 죗값을 묻기 위한 벌일까? 아니면 이 지옥 같은 기억 속에서 내가 놓친 무언가를 찾으라는 기회일까?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기이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인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검게 가려진 자들. 그들은 현재 태산그룹에서 그의 해임안을 가결하고 자리를 노리는 배신자들의 사념처럼 기괴한 기운을 뿜어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영영 못 나가게 해드리죠. 당신이 만든 지옥이니까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차가운 환청. 장태산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걸린 위험한 도박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무너지면 그는 현실의 병실에서도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난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린 어린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장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골목을 돌았을 뿐이지만 그의 앞에는 50년간 쌓인 거대한 악업의 미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지? 말해다오. 장태산의 물음에 아이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어느 낡은 공장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곳은 장태산이 처음으로 동료를 배신하고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탔던 잔인한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장태산의 눈빛에 다시금 단단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찬란한 왕국이 세워진 그 더러운 밑바닥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잃어버린 진짜 장태산을 찾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수억 원짜리 구두는 이미 흙탕물에 엉망이 되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자신의 영혼을 시험할 두 번째 지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줄 알았으니까요. 장태사는 차가운 기계 소리가 비명처럼 가득한 방직 공장 담벼락 뒤에 서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밤은 유독 길고 시렸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실밥을 뜯던 소녀들이 짐승 같은 퇴근 종소리에 맞춰 지친 몸을 이끌고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손먼지가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고 눈동자에는 생기 대신 허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유독 파리한 얼굴을 한 소녀가 멈춰서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장태산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50년 전 성공에 미쳐 그녀를 버리기 전까지 장태산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여자. 그녀의 해진 목도리가 밤바람에 힘없이 펄럭였습니다. 태준 씨, 많이 기다렸지? 이거 오늘 공장장님이 간식으로 준 건데 안 먹고 챙겨왔어. 명숙은 누렇게 변한 종이봉투에서 김이 다 빠져 식어버린 만두 2알을 꺼내 어린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어린 태준은 그것을 고맙다는 말도 없이 허겁지겁 받아먹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만두피 조각을 핥으며 그는 장담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너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고기를 사주겠노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노라고. 70대의 노신사가 된 장태사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공했고 수천만 원짜리 만찬을 매일같이 즐겼지만 그 낡은 담벼락 밑에서 명숙과 나눠 먹던 그 비릿하고 식어버린 만두보다 맛있는 음식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 나 실은 이거 전해주려고. 명숙은 수줍게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마다 피로한 눈을 비비며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쓴 고백과 태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신의 꽃다운 청춘을 야근 수당으로 바꿔 모아둔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태준의 눈은 명숙이 아니라 담장 너머로 매끄럽게 지나가는 검은색 외제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태준이 거대 자본가의 눈에 들어 비서로 채용될 기회를 잡은 소위주를 잡은 날이었습니다. 명숙아, 나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큰 곳으로 가기로 했어. 거기 가면 너 같은 애들하고는 노는 물이 달라진대. 어린 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것은 가난에 찌든 소년이 세상에 내뱉는 악다군이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가 건넨 편지와 통장은 차가운 진흙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고 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태사는 달려가 바닥에 떨어진 그 편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유령의 몸임을 알면서도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태준아. 저걸 잡아야 해. 저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진심이었단 말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단 말이다. 장태산의 절규는 매정한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태준이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장태산의 영혼도 함께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시 나타나 장태산의 곁에 섰습니다. 회장님은 저 편지 대신 황금 열쇠를 잡았죠. 그 열쇠로 연문 뒤에 무엇이 있었나요? 장태산은 대답 대신 오열했습니다. 성공한 뒤에 그는 명숙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비천한 과거를 아는 그녀가 나타날까봐 오히려 두려워하며 기억의 무덤 속에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명숙이 평생을 혼자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비서에게 조의금 몇 푼을 보내는 것으로 도리를 다했다고 자위했었습니다. 이제야 장태사는 명숙이 남긴 편지의 내용을 50년 만에 마음의 눈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태준 씨, 당신의 꿈이 나의 꿈이에요. 당신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다시는 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서 당신이 지치면 돌아올 수 있는 작은 불빛이 될게요. 명숙의 진심은 그토록 맑고 투명했는데 장태사는 그것을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수만 명의 사원을 거느린 회장이었지만 정작 단 한 사람의 진심도 지키지 못한 비겁한 사내에 불과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가 마치 장태산의 비겁함을 꾸짖는 천둥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는 장태산을 일으켜 세우며 다음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태산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우정마저 배신하고 유일한 친구를 낭떠러지로 밀어넣었던 잔혹한 갈림길이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먼저 나를 낭떠러지로 밀었잖아. 어린 태준의 목소리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태사는 기억합니다. 전날은 자신이 가장 아꼈던 고향 친구이자 서울 상경 후 유일하게 의지했던 진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태준의 공장 개선 기획안을 몰래 빼돌려 사장에게 바치려다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사장은 태준을 시험하기 위해 진수를 매수했고 진수는 아픈 노모의 병원비 때문에 사장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기획안을 훔치는 척하며 태준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눈이 먼 태준은 친구의 해명에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사장의 신뢰를 얻고 진수를 완전히 매장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태준아, 제발. 나 이번 일 없으면 우리 어머니 수술도 못하셔. 내가 나를 용서한다고만 말해주면 사장님도 한 번은 기회를 주신댔어. 제발. 진수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거친 시멘트 바닥에 진수의 이마가 깨져 피가 흘렀지만 어린 태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장태사는 그 옆에 서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과거를 지켜보았습니다. 너 같은 놈이랑 친구라는 사실이 역겨워. 사장님께는 이미 말씀드렸다. 횡령죄로 고소하라고. 어린 태준은 차갑게 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진수의 눈망울에 맺혔던 그 절망적인 빛을 장태사는 50년이 지나서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자의 슬픔이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공장에서 쫓겨났고 얼마 뒤 노모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진수도 명숙이도 내가 다 죽인 거야. 장태사는 무너진 공장 건물 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그 시절의 가난은 너무나도 독해서 인간의 가장 선한 구석부터 갉아먹었습니다. 장태사는 가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친구를 밟고 연인을 버리고 어머니의 쌈짓돈을 훔친 그 모든 행위가 성공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오늘날의 태산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장태산을 지켜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장태산의 화려한 정장은 여기저기 찢기고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보았던 위험 있는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울부짖는 초라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마지막 골목이에요. 저 문을 열면
아저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가 가리킨 곳은 검은 그림자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장태산이 살고 있는 대저택의 모습이기도 했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욕망의 결정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자들은 이제 장태산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가야만 한다. 가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끝내야 해. 장태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록 가난 때문에 괴물이 되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그 괴물의 손을 잡고 함께 어둠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명숙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진수의 핏자국이 남은 공장 골목을 지나 마지막 관문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화려한 재벌 회장의 껍데기가 다 벗겨진 자리에는 이제야 비로소 인간 장태산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가 뿌린 악의 씨앗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이복의 명수가, 진수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가서 다 말해주마. 장태산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영광의 은퇴식이 아니라 평생을 회피해온 자신의 진심과 마주하는 단죄의 재단이었습니다. 과거의 비정한 선택이 잉태한 업보가 현재의 배신이라는 독화살로 돌아왔습니다. 장태산 회장은 자신의 영혼을 파먹는 참회의 고통 속에서도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켜낼 마지막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집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그랬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너랑 나랑 고향에서 같이 올라온 형제 같은 사이잖아. 1970년대 후반 기름 냄새와 쇳가루가 공기 중에 서식하던 방직 공장의 뒷골목. 진수의 애걸복걸에도 태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은 진수의 피 섞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사장이 있는 집무실 문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70대의 장태산은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태준은 진수가 훔치려던 기획안에 더해 잊지도 않은 진수의 공금 횡령 정황까지 교묘하게 조작해서 보고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과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친구를 제물로 바치는 괴물의 의식이었습니다. 멈춰, 태준아. 저놈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것까지는 없잖아. 적당히 하고 멈춰야 해. 장태산은 허공을 향해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태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친구든 동생이든 상관없이 치워버리겠다는 도끼가 태준의 전신을 서슬퍼런 칼날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공장에서 쫓겨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쓴 채 동네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남긴 처절한 울부짖음은 공장의 거대한 기계음 속으로 비참하게 매몰되었습니다. 장태산은 아이의 손에 이끌려 다시 시공간을 건넜습니다. 몇 년 뒤 장마비가 쏟아지는 허름한 선술집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옷가지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태준이 번쩍이는 외제 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수는 흐릿한 눈으로 차창 너머를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장태준,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태준은 차창을 올리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시선은
정면에 화려한 빌딩 숲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태산은 차 옆에 서서 빗물과 눈물에 젖어 폐인이 된 친구의 절규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진수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홀로 남은 어머니를 뒤로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태산은 자신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왕국은 사실 친구의 차가운 무덤 위에 세워진 피의 성체였습니다. 회장님, 저 친구의 인생을 밟고 올라가니 기분이 어떠셨나요? 높이 올라갈수록 밑바닥에 깔린 시체들이 보이지 않던가요? 아이의 물음은 송곳처럼 예리하게 그의 영혼을 찔렀습니다. 장태산은 비틀거리는 몸을 추스르며 다시 어린 태준을 보았습니다. 이제 태준은 공장 사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이름을 딴 태산 상사의 간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소년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익과 손해, 그리고 경쟁자를 제거할 방법만을 계산하는 차가운 기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괴물이 되기로 했어. 가난이 사람을 개처럼 만드는데 사람답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야.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태주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도끼 어린 다짐은 50년의 세월을 건너 현재의 장태산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성공을 위해 우정을 팔고 양심을 도려내고 가슴속의 온기를 스스로 꺼버렸던 그 수많은 밤들. 장태산은 자신이 일군 화려한 재벌 총수의 삶이 실은 지독한 외로움과 증오 속에서 쌓아 올린 위태로운 얼음성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치매로 몰아넣겠다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아직 너희들의 추잡한 시작이 다 들어있는데. 장태산은 차가운 안개 속에서 갑자기 자신의 집무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몸은 과거의 달동네와 공장지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시공간의 뒤틀림을 타고 현재의 태산그룹 본사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평소 충직한 사냥개처럼 굴던 김 전무가 장태산의 빈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시간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장태산의 치매 증세가 심각하여 경영 능력이 없다는 가짜 진단서와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셔야죠. 그만큼 누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먹읍시다. 김 전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릴 때 장태산의 시야가 다시 일렁이며 1970년대 무교동의 어두컴컴한 선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태산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 전무의 부친이자 태산의 초대 신복이었던 김창식이었습니다. 기억의 파편 속에서 잊고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장태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비정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순간이자 동시에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독침이 숨겨진 장소였습니다. 사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장부를 조작한 건 맞지만 동생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평생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김창식은 태산의 낡은 구두 발등을 붙잡고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젊은 태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테이블 위에 놓인 비밀 장부 하나를 천천히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장부 안에는 김창식이 태산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정계의 거물들에게 뇌물을 바쳤던 명단과 계좌번호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창식을 평생 자신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 태산이 준비한 족쇄였습니다. 창식아, 개가 되겠다면 살려주마. 하지만 주인을 무는 순간
이 장부가 너와 내 가족의 목을 칠 것이다. 장태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한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그 장부의 원본을 어디에 숨겼는지 50년 만에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성경책 속 가장 낮은 자들의 구원을 말하는 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추악한 비밀을 숨겼던 자신의 치밀함에 장태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싸울 준비가 되셨나요? 과거는 당신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거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의 목을 베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하죠. 아이의 목소리가 장태산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장태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환상 속의 여행은 단순히 참회를 위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 즉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고 비겁하게 이 제국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본능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장태산을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태산이 처음으로 큰 돈을 벌어 금이 환영하듯 어머니를 찾아갔던 날의 대문 앞이었습니다. 장태산의 눈앞에 다시 한번 붉은 선열 같은 후회의 물결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태산은 어머니의 쌈짓돈을 훔쳐간 지 5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어머니 앞에 돈뭉치를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눈에 서린 짐승 같은 욕망을 보며 통곡하셨습니다. 태준아, 이 돈에서 사람 피 냄새가 난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내 친구 진수는 어디 가고 너만 이렇게 괴물이 되어 돌아왔느냐? 어머니의 꾸짖음에 태산은 오히려 화를 냈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어머니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대못을 박았던 그날. 장태산은 낡은 대문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했지만 현재의 장태산은 그 눈물이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인간성의 끈이었음을 압니다. 이제 그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의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몰아 왕국을 찬탈하려는 자들을 처단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가자. 이제 끝을 볼 때다. 장태산은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아이의 도움 없이도 그는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이 만든 괴물이었던 어린 태준과 부가 만든 괴물인 늙은 태산이 그 대문 앞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선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장태산의 마지막 결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낡은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 너머엔 그가 평생을 부정해온 자신의 근원과 그 근원을 파괴하려는 현재의 적들이 뒤섞인 기괴한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갈라진 태준의 손등에서는 진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태산은 기억의 안개 속에서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55년 전의 겨울날로 끌려왔습니다. 15살의 태준은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에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부잣집 담벼락 아래 누군가 키우는 개를 위해 내놓은 양은 그릇 속에 식은 밥덩이가 보였습니다. 어린 태준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그 그릇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안 돼. 태준아, 제발. 그러지 마라. 장태산은 자신의 어린 분신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유령의 손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태준이 그릇을 집어들려는 찰나 대문이 열리며 주인이 양동이의 차가운 구정물을 태준의 머리 위로 들이부었습니다. 이 거렁뱅이 같은 놈, 개가 먹는 걸 탐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가서 쥐나 잡아먹어라.
태주는 악취나는 구정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살기였습니다. 장태사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전할이었습니다. 인간다운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오직 돈과 힘만을 쫓는 괴물이 되기로 맹세했던 그날. 성공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기 위해 스스로의 인격을 도려냈던 시발점이었습니다. 장태사는 차가운 길바닥에 엎드린 어린 자신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맞춤 양복이 오물에 젖는 것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모질게 키웠구나. 오직 성공해야 한다고, 지면 죽는다고 너를 채찍질만 했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다 보니 정작 너 자신을 가장 무시하며 살았구나. 장태사는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어린 태준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을 성공한 회장으로 살면서도 왜 늘 마음이 춥고 허기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단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그저 지워야 할 얼룩으로만 여겨왔던 것입니다.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아이가 장태산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제 알겠어요? 아저씨가 미워했던 건 가난이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 울고 있던 어린 당신이었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아이의 말은 얼어붙은 장태산의 가슴을 녹이는 봄볕 같았습니다. 장태산은 어린 태준을 안은 채 밤이 새도록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55년 전 차마 흘리지 못했던 도끼로 변해버렸던 눈물의 세척이었습니다. 장태산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순간 주변의 풍경이 급격히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달동네와 추운 골목길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잔해 속에서 현대적인 유리 건물의 파편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장태산은 다시 승부사의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 슬픔을 동력 삼아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자들을 향한 서슬 퍼런 반격의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가자 꼬마야. 내 왕국을 더럽히는 벌레들을 청소하러 가야겠다. 장태산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억의 심연 속에서 김전무에 붙인 김창식과의 그날을 다시 복기했습니다. 1980년대 초 태산 상사가 그룹으로 도약하기 직전의 은밀한 거래. 사장님, 이 장부만은 제발. 김창식이 건넸던 그 장부. 거기엔 단순히 비자금 내역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계의 거물이었던 박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과 그 대가로 받은 신도시 개발권의 이면 합의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김창식이 장태산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산업 스파이 행위의 증거가 그 안에 함께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장태산은 자신의 대저택 서재,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어머니의 유품함으로 의식을 집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보물처럼 아끼셨던 낡은 성경책. 그 성경책의 겉표지와 속지 사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중 공간에 그는 그 장부를 숨겨두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추악한 것을 숨김으로써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자신의 치밀함이 이제는 김전무의 목을 칠 작두가 되었습니다. 김전무, 내 놈이 내 아들이나 다름없던 창식이의 자식이라 해서 거두어 주었더니 감히 주인의 목을 물어? 장태산은 차가운 안개 속에서 김전무가 이사들을 매수해 자신의 해이만을 상정하는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전무는 거만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끝났어. 치매 진단서도 완벽하고 이미 정신줄 놓은 노인네일 뿐이야.
이제 태산은 내 손 안에 있다. 그 순간 장태산은 아이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꼬마야, 이제 나를 깨워다오. 저 벌레들이 승리감에 취해 축배를 들 때 그 잔에 독을 타야겠구나.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형체가 점점 흐릿해지며 빛의 가루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 태준아, 너는 한 번도 괴물이었던 적이 없다. 그저 조금 많이 추웠을 뿐이야라고요. 그 빛의 가루가 장태산의 몸을 감싸 앉아 그는 강력한 중력에 이끌리듯 현실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호텔 연회장. 쓰러진 장태산 주위로 경호원들과 의료진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김 전무는 당황한 척 연기하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장태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거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은 조금 전까지의 혼탁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맨손으로 태산그룹을 일구었던 그 서슬 퍼런 사자의 눈이었습니다. 장태산은 자신을 부축하려는 김 전무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비켜라. 더러운 손 치워. 장태산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김 전무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태산은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흐트러진 턱시도를 고쳐 입으며 그는 단상 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라. 한순간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장태산은 김 전무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김 전무, 내 부친이 내 발밑에서 빌며 건넸던 그 장부. 내 놈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진실이 아직 내 서재에 살아있다. 그리고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다. 김 전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장태산은 이제 더 이상 고구마 같은 답답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웠고 자신의 과거를 포용함으로써 무적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 은퇴식은 취소다. 대신 태산그룹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대청소의 날로 선포하지. 장태산의 선언에 하객들은 경악했고 배신을 모의하던 이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장태산은 품 안에서 어머니가 주셨던 그 낡은 수건 한 장을 꺼내 쥐었습니다. 비록 환상 속의 물건이었지만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성공이라는 왕관은 무거울지언정 어머니의 쌈짓돈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왕국을 지키는 것은 이제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한 자의 당당함이라는 것을. 장태산은 연회장을 가득 채운 하객들을 향해, 아니 자신을 배신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어린 소년과 어머니의 미소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산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아득한 환청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장태산 회장은 그 고요한 안개 속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수만 명의 사원을 거느린 제왕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을 꿰매지 못한 채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에 장태산의 심장은 다시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이니? 내가 정말 내 아들 지훈이냐? 장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진 논바닥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해 차 사고로 허망하게 떠나보낸 어린 아들 지훈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태산이 성공의 정점에서 잃어버렸던 마지막 양심이자 그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야망 때문에 가슴 깊이 묻어버렸던 존재의 환영이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온 마지막 선물은 세상을 호령할 부귀영광이 아니라 평생을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모습을 한 아이는 장태산의 주름진 손을 잡고 그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차가운 유령의 온기가 아니라 50년 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빛의 온기가 장태산의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빠 고생 많았어요. 이제 그만 아빠를 용서해줘요. 아빠는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충분히 애썼으니까요. 이제 그만 아픈 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장태산은 아이의 작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70평생을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철혈의 사나이,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장태산의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나니 비로소 가슴속을 뚫고 지나갔던 거대한 구멍이 따뜻한 빛과 위로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몰아 왕국을 찬탈하려 했던 적들이 기다리는 그 비정한 현실로,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혼을 가진 장태산이 되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이 못난 아빠를 다시 살렸구나. 아이의 모습은 서서히 눈부신 빛의 가루로 변하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산의 시야에는 다시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더 이상 공허하고 가식적인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힘찬 고동 소리가 생의 의지를 북돋우고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진 듯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비웃음 섞인 조사를 나누던 이사들과 김전무의 얼굴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전무, 내 정신이 나갔다고 소문을 냈더군. 덕분에 내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어. 자네 부친이 내 발밑에서 무릎을 꿇던 그 날처럼 말이야. 장태산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우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그러나 시퍼런 진실을 머금은 장부 하나를 꺼내 김전무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내 발등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바쳤던 비밀 장부다. 내가 오늘 나를 몰아내려고 쓴 그 치졸한 수법들, 내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미 내게 써먹었다가 들켰던 것들이더구나. 부전자전이라더니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이야. 장부 속에는 김전무 일당이 그동안 유령회사를 세워 태산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계와 언론계에 뿌린 비리 명단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태산의 서슬 퍼런 눈빛이 이사회 멤버들을 훑자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박차고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켜보던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장태산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태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냉혹함과는 달리 깊은 참회와 결단이 섞여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성공이라는 이름에 굶주린 괴물에 쫓겨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춥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추웠고 더 배가 고팠습니다. 장태산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가 세운 고층 빌딩과 화려한 실적 대신 그가 환상 속에서 마주했던 달동네의 낡은 풍경,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 그리고 버려졌던 친구 진수의 낡은 구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장태산은 개의치 않고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오늘부로 제 모든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태산그룹은 이제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닌 꿈을 가졌으나 기회가 없었던 이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저는 모든 경영권과 지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외면해온 어머니와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연회장은 잠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인위적인 박수가 아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에 감동한 진심 어린 천둥 같은 박수갈채자 연회장을 뒤덮었습니다. 장태산은 가슴에 달린 화려한 훈장들을 떼어내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시선을 뒤로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화려한 성체를 빠져나왔습니다. 장태산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비서들이 예약해둔 호화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고향 산천의 작은 묘소였습니다. 그는 수억 원짜리 수제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흙을 밟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상에 걸린 발로 뛰어다니며 증오했던 그 차가운 흙이 이제는 어머니의 품처럼 더없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의 발바닥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왔어. 너무 늦었지? 성공한 아들 보여주겠다고 버텼는데 정작 엄마는 내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리셨는데 내가 너무 미련했어. 그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낡은 고무신 한 켤레를 놓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훔쳐갔던 어머니의 쌈짓돈 대신 이제야 비로소 가져온 진심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 지훈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눈깔 사탕 한 봉지도 조심스레 놓아두었습니다. 어디선가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장태산의 하얀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거친 손길이었고 아들 지훈의 짧은 포옹이었습니다. 장태산은 묘소 옆 바위에 앉아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던 비겁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작은 내가 가장 큰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구나. 이제야 밥값이 아깝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의 눈가에 맺혀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회한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얼어붙어 있던 영혼이 봄볕에 녹아내리는 기쁨의 이슬이었습니다. 장태산은 이제야 비로소 50년 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19살의 태중과 어린 지훈이 손을 맞잡고 들판을 즐겁게 뛰어노는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거인은 빈손이 되었으나 그의 가슴은 비로소 온 세상을 품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